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법카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조금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는 오늘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김혜경 씨 기소의 파장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 5.18 묘지를 찾은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광주 시민을 생각하면 제 가족의 고통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한 건데 적절한 건지 저희 패널 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재판 선고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도청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배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배 씨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대법원 상용 계획 없으세요? 대법원 선고 계획? 원심이랑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김혜경 씨 기소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김혜경 씨 지시는 없이 혼자 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잠깐만요.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자, 보신 것처럼 선글라스 그리고 목도리로 얼굴을 아주 꽁꽁 싸매고 법원을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배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금 전에 곧바로 김혜경 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오늘 항소심 선고, 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양형 가지고 상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김혜경 씨도 원칙대로 하면은 배모 씨와 그때 같이 기소가 되는 게 맞았었는데 일단은 그때는 이제 배모 씨가 판결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아마 그 검찰에서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소를 안 하면 김혜경 씨를 봐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면은 상고가 되는데 그 전에 그 배모 씨가 기습적으로 아예 나 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상고 포기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김혜경 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배모 씨 실질적으로 손발 노릇하고 심부름만 했던 그 배모 씨가 실형이 나왔는데 그 위에서 그 온갖 특혜를 다 누린 김혜경 씨는 기소도 안 한단 말이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때문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미 사실은 공소장은 다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네. 정성호 의원이 이 김혜경 씨의 기소에 대해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의 좌장,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고 죄가 있다고 치자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 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가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서 기소를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 주소다. 이렇게 정성호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시잖아요. 법조인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요, 원래 2021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었는데요. 이 광화문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시에 이 국회의원들 부인들 3명의 어떤 중식 이 식당에 식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때 식사값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계산하지 않고 당시에 이제 배모 씨가 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향응 제공, 이런 기부행위 금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다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정말 뭐 선거법에서 뭘 하나 이 조그만한 것도 줘더라도 이게 선거법에 걸리면 이게 배지가 날아갈 정도로 우리나라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사실은 배지가 날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뭐 식사 제공도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요, 김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밝혀졌느냐? 지금 당시에 그 경기도에 근무했던 조명현 씨라고 있습니다. 배모 씨 밑에서 근무했던 네. 조명현 씨가 당시에 법인카드 관련된 의혹들을 이제 폭로하면서 이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예요. 왜냐? 예. 당시에 이제 이 법인카드를 직접 전달해줬던 게 이제 당시에 이제 조명현 씨가 전달해줬고 이 배 씨가 결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뒤늦게 이렇게 폭로가 되면서 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거 밝혀지면 이걸 그냥 묻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경찰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희경 씨를 기소하지 않고 배모 씨만 당시에 기소를 한 겁니다. 아까 정변호 설명했지만 이게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당시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공범으로 됐던 김영희 씨는 공소시효가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바로 2심에서 이제 이게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확정이 돼 버리면 당시에 기소할 때도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 검찰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액수로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 현행법에 어긋나는 건데 이거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특정 후보를 봐줬다는 의혹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소를 했고 오늘 또 김혜경 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결국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 누가 만들었죠? 바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을 탓하지 말고 법을 만든 본인들을 탓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2심도요. 김혜경 씨의 여러 사적 임무를 배 씨가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 이름이 없다 한 거, 이를 없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겁니다. 민영삼 원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재판부는 사적 업무를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배 씨가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저게 이제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권력의 사유화고 그 권력의 사유화이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상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태도가 전혀 국민 정서가 맞지도 않고 하는 건데, 그게 실정법상의 또 위배 여부가 위반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직 당국에서 들여다 보니까 이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 공무원이 김혜경 씨 개인의,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개인의 신바람을 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사적인 업무를 보게 하는 이런 그 위법 사실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안 했다고 한 거예요. 안 했다고 한 거니까는 바로 허위 사실이 맞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 처리를 상당히 벗어나기가 힘든 사건이다. 그리고 본인들이요 다 인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면은 그 법에도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제도도 있어요. 사실은 그 범죄 액수가 아주 적다든지 그러면은, 그런데 전혀 그냥 발뺌을 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하니까는 이제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식사를 결제한 정황, 정성호 의원은 1인당 2만 원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식사 결제 정황, 이 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취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행하는 이유는 2만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카드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래서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같이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배 씨가 계산을 어떻게 해라 이런 방법까지 자세하게 지시를 했는데 1심 재판부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사적인 자리인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것은 기부 행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은 이게 그렇게 23개월이나 지나서 기소할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액수를 크고 작고를 떠나서 뭐 물론 뭐 바람직하기는 바로 제때 기소를 하고 수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밀린 부분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네. 또 선거법 재판이 빨리 속전속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고 자꾸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기도민의 어떤 그 세금 피와 살이 섞인 그 돈으로 자기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적인 인식, 윤리, 뭐 물론 이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영희 여사 공식적인 어떤 뭐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럴수록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구조적으로 여러 차례 다른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의 돈이 얼마다만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좀 기책 사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친 부의장님.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액수가 작고 크든 간에 어쨌든 이 자리가 김혜경 씨의 사적인 식사 모임이었고 여기에 경기도의 법인카드가 쓰인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금액 1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 하더라도 공적 금액을 잘못 썼다면 전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뭐 금액 적고 거기에 너무 포커싱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법카와 지금 관련된 의혹 수사들이 이게 그냥 내역을 보고 약속 장소 보고 사용 내역 보서 판단을 바로 하면 되는 건데 왜 이 어렵지 않은 수사를 23개월을 끌었느냐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금액에 뭐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전혀 다른 부분이고 검찰의 이런 늑장 기소 이거에 대한 비판도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 작다고 말씀하신 거는 조금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돈 1,000원이라도 이 공과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과는 다르게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다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성호 의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것. 검찰의 늑장 수사는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는 것.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검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적한 대로 이게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기소를 해버렸더라면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법원의 판단 한번 받아보자. 만약에 이제 배 씨를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김혜경 씨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마 검찰 입장에 당시에 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인까지 10만 원 가지고 기소한다 그러면 검찰도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배 씨를 이제 이 김 씨를 기소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같은 공범관계로 이 공소시효를 중단한 이유도 이런 혐의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라는 걸 쭉 지켜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소심까지 지켜보고 이게 확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량 갖고는 대법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 자체는 이제 확정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던 김 씨를 기소를 안 하면 이거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10만 원 밥값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의 부인을 갖다가 당대표 부인을 기소해?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끌었지 이걸 의도적으로 저는 오래 끌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네. 지금 성친 부의장님께서는 정성호 의원은 뭐 돈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이현정 의원님은 아니, 검찰도 당연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직면할 수 있으니까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반론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상한 게요. 왜 민주당에만 들어가면 기존에 잘 나가던 판사 출신, 검사장 출신, 그다음 김앤장 출신 이런 변호사들도 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할까?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 민주당 이상한 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정성호 의원의 발언도 만약에 이번에 법원에서 1심이든 2심이든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유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왜 검찰을 비난한지 저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민주당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잘 나가던 법조인들도 뭐에 씌이는 건가? 저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배 씨 항소심 재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분이죠. 조명현 씨한테 이 배 씨의 오늘 항소심 선고 어떻게 봤는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밥을 먹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지 않은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확인이나 아니면 그 행동도 취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이고 정확하게 배모 씨랑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진 부의장님. 네.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조명현 씨는 김혜경 씨가 이 법카 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김혜경 여사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명현 씨의 말이 맞다면 법적 책임의 문제인 거고요. 김혜경 여사가 주장하는 난 몰랐다 그게 맞다면 그것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 사이에서의 지금 다툼이라고 보고요. 그 말은 뭐냐? 그럼 이 법카 이 사용 그 유혹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참 이렇게 떳떳하게 할 말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건 아픈 부분이고 계속해서 뭔가 유감 표명, 사죄를 계속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 계속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국민 앞에 좀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사죄를 구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리 이 잘못을 줄여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경 씨 본인과 이재명 대표는요 대선 기간 동안 자신들의 불찰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말씀하신 대로 아랫사람에 대한 관리 부실만 인정했을 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은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저의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민영상 원장님. 네. 들으셨습니다만 김혜경 씨는 지금까지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제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됐습니다. 예. 재판에서 또 같은 입장이면 모르쇠로 읽어나면은 이건 좀 불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그때 당시로 돌려서 보면은 2년 정도로 돌려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도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둘러붙이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요. 부인도 모르고 부인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부인 몰래 가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법당국에서 실질적으로 다 해서 이제 이 범죄 사실 혐의를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기소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또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다른 법카 사용 문제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 이것은 법카를 사용한 것은 우선 공소시효 때문에 선거법으로 기소해 놓은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또 그 가족들이 뭐 사용했다고 해서 뭐 칫솔 그 과일 사 먹고 그다음에 소고기 김밥 그다음에 외제 뭐 샴푸 이런 거 쓰고 한 그 법카 사용 부분 지금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일절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현재 억지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배 씨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 죄질이 좋지 않다.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앞으로 김혜경 씨가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 가야 할 테고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배 씨처럼 징역형이든 어쨌든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제가 그러면 민원상 원장님, 김영주 의원님 밥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럼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냥 식당을 밖에 나가버리나요?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요, 집에 뭔가 과일이 요구하면, 이거 누구 돈으로 샀지? 무슨 카드로 썼지? 라는 걸 다 확인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 가니까 과일이 있고, 이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과일이 다 있고, 아침에 가니까 샌드위치가 들어있고, 그냥 본인은 먹었을 뿐인데, 이거를 법인카드 썼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공무원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2번이나 하고 경기도지사 하셨으면 집에 가서 아침마다 샌드위치가 올라오면, 이거 누구 돈으로 샀어?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인은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밥을 먹는데 김혜경 씨가 지금 관련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밥 먹고 난 뒤에 그냥 쑥 나가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밥 사는 사람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몰랐다? 아니, 밥을 먹고 나서 계산도 하는 걸 몰라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 상식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누군가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누가 했는지 영수증 다 챙깁니다. 법인카드 쓰는 분들은요, 다 영수증 챙겨서 본인의 비서한테 주든지 다 총무과에 내든지 확인을 합니다. 왜냐? 공적인 돈이니까. 근데 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집에 가서 그냥 샌드위치 있는 거 먹었고 초밥 있는 거 먹었고 누가 사든지는 나는 모르겠다.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돼서 사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집에 가면 냉장고 열어보면 과일 있고 초밥 있고 소고기 있고 다 있고 이렇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의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법관들이 아니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조명현 씨가 남긴 여러 가지 사진, 증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진술하면 그걸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김혜경 씨나 지금 본인이나 뭔가 법인카드 썼으면 누군가는 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카드 누가 관리합니까? 바로 경기도지사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나는 몰랐다, 부인은 몰랐다, 누가 사준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된 사안은 민주당 관계자들, 정확하게는 국회의원들의 부인들에게 밥을 사면서 벌어진 일들, 그 선거법 혐의만입니다. 과일 부분 그리고 뭐 초밥 이런 개인 음식값을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이 배임 혐의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죠.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6시 5분 순회 도착이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그 무슨 X야. 공장에서 돈을 계산 안 하고 음식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잔치를 하시나? 친구들 부르시나? 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나갈까봐.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 수사 초기에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만 150건에 2천만 원 상당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친 부의장님, 이 문제는 지금 당내에서 좀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그 대선 때 터졌던 내용 아닙니까? 법카 이슈가. 사실 그때 대선 패배의 원인 중 다양하게 해석들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 엎치락 뒤치락 하던 추세가 사실 법카 이슈가 터진 다음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승 추세가 멈추고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된 겁니다. 이 법카 이 리스크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재판결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반영이 안 될 것이다.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 때 졌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에 등 돌린 유권자들, 그때 중 돌린 중도층들 이 마음들을 되돌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뭔가 그때 뭐 그 등 돌리는 원인 중 하나였던 이 법카 이슈가 계속해서 뭔가 판결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은 매우 총선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지난 대선 패배론이 계속 나오고 패배 원인 갖고 지금 뭐 누구의 책임이냐, 문재인 정부의 당사자의 책임이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슈가 다시 나오니까 또다시 이것 봐라. 그 당시 선거 패배의 책임은 누군가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뭐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그 부인 리스크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대선 패배의 책임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 이슈를 통해서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선 원장님, 지금 성치훈 부의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불리하게 총선에 작용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한편에서는 아니 이미 다 나온 얘기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나 여기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있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패배 책임에 누구한테 있느냐 문제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저는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든 이기든지 간에 어느 정당은요 대선 백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대선 백서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모든 업무 분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패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걸 다시 다음 선거에서 대비하자면서 백서를 만들어내는데 그 백서를 만들어내도 사실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비밀리로 몇 사람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그 대선 당시의 대선에서 패배 책임은 누구보다도 저는 개인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배경입니다. 배경.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실정 이런 건 다 배경이에요. 후보의 리스크가 없고 후보가 좋은 정책을 내서 캠페인을 잘했으면은요. 문재인 정부가 실정했던 그런 것도 다 다른 미래를 보는 갖춘 어떤 대안 제시로 해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민 정서의 가장 자극제,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런 그 법카 사용 같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사법 리스크보다도 오히려 더 국민 감정을 더 건드려서 대선 패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분석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님은 지금 성치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그런 얘기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아프지만 맞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당 대표가 되기 이전 상황이고 지난 대선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뭐 자기 어떤 과실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다른 케이스하고 다르게 무슨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개인 사적인 어떤 공적 영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고 또 윤리의 문제고 규범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오히려 더 까탈스럽게 여겨지는 어떻게 당에서 처리하기도 어렵고 본인들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먹은 사람이 답을 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이 답을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상당히 당이 곤혹스럽게 말하자면 대처하기 어려운 주제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김영주 의원의 얘기 한동훈 위원장이 했거든요. 지금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가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질과 관련 없는 망신주기나 모욕주기 방식을 통한 나쁜 관행을 정치권에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신이면 좀 정치 깨끗하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뭐 홍익표, 뭐 천주 이런 분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 공격하라고 하던데 아니 과일을 뭐 홍익표, 천주라고 먹었습니까?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답하는 게 국룰 아니에요? 이현정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자기 일을 자기가 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답하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안동훈 위원장 얘기는. 글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깨끗한 정치는 어떤 정치를 깨끗한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충 이런 거 먹은 거 1,000만 원치 먹은 거 아유 그 정도 먹은 거 그냥 덮고 가 그냥 문제 삼지 말고 10만 원 정도 가지고 무슨 문제야? 이게 깨끗한 정치인가요? 과연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할 깨끗한 정치의 모델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은 이 정치개혁 관련된 이슈들 공약들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한 말을 다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 문제라든지 뭐 등등해서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우리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정말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끔 누구에게 정말 김밥 하나 떡볶이 하나 못 주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들 그 만들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이제 깨끗한 정치 됐다 그러는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아니 왜 깨끗한 정치야 하는데 왜 그런 가지고 문제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했던 1,000만 원 과일 문제 이게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그게 깨끗한 정치에 어긋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정치 개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요 다른 사람 지금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방탄도 그렇고요. 모든 사안들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 비롯된 문제인데 그걸 왜 지금 민주당이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죠?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함께 지금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예. 문제는 당 대변인이 당 원내대표가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게 이것 또한 저는 잘못된 거라 봅니다. 왜냐? 저분들은요 국민들이 주는 세비로 지금 주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런 논평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국민의 삶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좀 더 공과 사를 구분한다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가 시시각각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재명 대표의 엄호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친 부의장님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싱크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유죄 선고가 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제 김인섭 대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무시무시한 판결이 났잖아요. 자기가 등장하는 판결.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께 묻겠습니다. 김인섭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망다닐 거면 정치하지 말란 말씀드립니다. 들으신 대로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를 특수관계라고 인정을 했고요. 정 전 실장이 로비를 받은 정황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 전 실장과 공범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는 입장을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친 부의장님, 아까 이현정 위원님 얘기처럼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왜 다른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처럼 입장을 내고 본인은 내지 않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가 좀 입장을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낸 적은 있는데요. 이 정도 또 판결이 또 나오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와의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다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과연 청탁을 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탁까지 이어졌고 정진상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과연 청탁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그걸 따져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박근혜 정부가 용도 변경에 대한 공문도 내려줬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쨌거나 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고 네. 어쨌거나 그런 연결고리가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카처럼
혹시나 법리적으로 대표에게 책임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것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말할 게 아니라 이 정도 또 판결이 하나 나왔으면 대표가 이것 때 설명할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 원장님. 네. 어제 김인섭 씨 선고에 이어서 오늘 배 씨의 선고 그리고 김혜경 씨 기소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커지고 있는데 본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전형적인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방법 아닙니까? 동문선합 내지는 묵묵부답 이걸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실정법상 이런 문제가 오고 또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또 총선 끝나고도 계속해서 국민 감정이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인섭 씨가 지금 1심이긴 하지만은요, 어찌됐건 간에 로비가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로비예요. 근데 성공한 로비인데 그 로비 대상의 결정권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성남시장이란 말입니다. 왜 당시에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책임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이런 로비를 해줘 봐줄 적에 보면요.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모든 그 이재명 시장의 이 도지사의 일을 업무를 보면은요. 나중에 문제 됐을 때 빠져나갈 골목길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대리인을 내세운다든지 법망을 피해가는 어떤 다른 법조항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그 하위 공무원이라든지 측근들을 통해서 빠져나갈 길목, 빠져나갈 대신할 산업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는데 법망에 딱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배모 씨 그리고 김혜경 씨가 개입돼 있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백현동 의혹.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치명적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도 지금 저희 그래픽 보셨습니다만 정진상 전 실장이 특수관계로서 이재명 대표, 김인섭 씨와의 그런 관계가 인정됐고 그리고 김인섭 씨로부터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면서 청탁을 받은 정황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 전 실장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방어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뭐 얘기되는 2층 사람들, 그 공식적으로 보면 시장과 정진상 실장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 그것이 경기도 공무원,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조차도 실제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느냐, 압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또 사적인 자리에서 그 공무원하고 김인섭 씨하고 해서 나온이 된 것이 2층하고 얘기가 다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지점까지 갔다. 과거로 보면 이제 검찰이 만든 이야기라고 비판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법정 구속이 됐고 5년형을 받았고 뭐 62억인가 63억의 추징금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1심에 불과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목전까지 이런 리스크가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누구나 뭐 정진상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실제로 그와 같은 종상향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실질적인 권한, 이렇게 허가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로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은 아니다. 그것이 명확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지금 네네. 저희 화면 나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한 부분, 이게 또 백현동 특혜 의혹 중에 한 중요 부분인데 김인섭 씨가 성남도개공의 참여는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정 전 실장에게 했고 정 전 실장이 그거를 성남시 공무원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고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런 정황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장동에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고요. 백현동은 식품연구원 부지예요. 소유자가 딱 한 명이에요. 식품연구원 부지가 3만 4천 평이나 되지만 쉽게 말하면 축구장 11개가 들어갈 만한 그런 부지가 되지만 소유자는 식품연구원 딱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대장동은 소유주가 많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그 소유주들의 땅을 헐값으로 살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사야 되냐면
수용으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남의 땅을 강제적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도계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성남 도계공 같은 공적인 기관이 50%에다가 한 주만 더 갖고 있으면 수용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에는 도계공이 필요한 거고 식품연구원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계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수익이 분양 수익이 3,147억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도계공 들어오면 그거 나눠야 되잖아요. 절반 이상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계공을 갖다가 배제하자라고 김인섭이 이야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유동규는 뒤통수 맞고 우리가 이것도 가져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김혜경 씨의 기소 그리고 어제 김인섭 씨의 법정 구속 이런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는데요. 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치 행보를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반응도 싸늘합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호재이다.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슈로 또 부각이 된다고 하면 신당이 이 자칫 이 선거 구도를 흐릴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요.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면서 느닷없이 본인 사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0여 년이 흘렀지만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끝내 불사르고자 했던 낡고 썩은 것들이 모양만 바꾸고 다시 활개치고 있다는 점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다. 이현정 의원님. 네. 비교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5.18 민주영령들이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18 민주화 영령들이 정말 군사 독재 한거해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지금도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5.18 영령들이 언제 표창장 위조했습니까? 언제 자녀의 자식 시험을 대신 쳐줬습니까? 언제 그 감찰 무마를 해줬습니까? 정말 자신의 어떤 이 소위 범죄 혐의를 5.18 영령들의 어떤 그런 아픔에 비유한다? 있을 수 없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가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범죄와 관련해서 이미 1심, 2심에서 다 2년의 형량을 받았고 다 사실관계가 증명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5.18 민주영령과 자신과 비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요? 5.18 영령들이 왜 위로를 합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는요 5.18 민주영령에 대한 정말 모욕인데다가 저는 광주 시민들을 정말 욕보이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디 저런 자리에 가서 자신의 정적 행보를 정당화시키고 자신의 가족의 아픔? 지금 자신의 가족, 지금 정경심 씨 이미 4년형 받아서 가석방돼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딸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민주화 운동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정말 이 표창장 위조하고 자녀 다 입시, 좋은 입시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조해서 한 혐의를 가지고 지금 형량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저기다 비교를 합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이 광주 시민 그리고 자신의 가족 얘기를 엮으면서 눈물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 조국 전 장관의 행보 또 신당 창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언론계를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봅니다. 소위 2심까지 실제 징역형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반성 없이 그것이 마치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탄압의 피해자, 뭐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야말로 경악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또한 그야말로 어떤 순수한 광주 시민 또 광주 영령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하나는 본인이 그런 자기 행보의 정당화를 위해서 봉하마을도 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뵙고 또 광주 5.18 모욕까지 가는 것 자체도 사실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뭐 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조국 가족과 같은 조국 그 교수 같은 그런 행태를 하면서 살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동일시함으로써 마치 어떤 그런 어떤 민주화의 어떤 뭐 영웅적 반열 혹은 어떤 지도자적 반열에 올리려고 하는 기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패널이 국민으로서 굉장히 속상한 말씀을 주셨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금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보통의 케이스라면 법정 구속이 됐어야 마땅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 원장님. 네. 반성은커녕 자신을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패널분들은 코스프레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 그 재판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진짜로 좀 그 공분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요, 이 특히나 중산층 서민들,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3대 비리, 여기는요,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가 3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시, 입대, 입사. 이에서 입시 비리, 입사 비리, 입대 비리에 대해서는요,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해요. 그런데 이 입시 비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3대 중에 입시 비리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은 또 더 분노가 일어나는 게 상류층들의 특권으로 불공정을 갖다가 자행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서민들 그 자식들을 갖다가 좋은 학원에 많은 학원에 못 보내고 그렇게 스펙을 못 쌓아주는 그 서민 부모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한 그런 국민적 사실은 범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자숙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하기는커녕 나가가지고 느닷없이 무슨 그 신군부 그 총칼에 맨몸으로 맞서 싸운 그 거룩한 광주 시민의 그 민주 정신에 빗대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정말로 이건 다시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차분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정말로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정당 만들고 이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정말 검찰 독재란 말 좀 사용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 독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법률 그 법과대학 교수답게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답게 좀 자숙하고 반성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님께도 제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의장님은 광주 시민을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이 겪은 그런 고통이 떠오르시나요? 뭐 개인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왜 저 이야기를 했을까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광주에 가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일부가 이 조국 일가가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왜 광주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 그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당의 그 모습은 21대 총선에서의 그 열린민주당, 그게 열린민주당이 뭐였냐면 민주당 안에서 지지자들 안에서도 좀 더 센 민주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검찰 개혁도 더 강하게 하고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그 분들의 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왜냐면은 그 당시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5.4% 받았는데 호남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호남에서는 뭐 8%, 9% 이렇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좀 더 센 민주당, 검찰 개혁을 좀 더 강하게 하는 민주당 이런 것들을 항상 주문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피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21대 총선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냐면은 그때는 지금 제3당 개혁신당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예. 호남 유권자들을 생각했을 때 호남 유권자들이 더 세게 싸울 상대가 대상이 없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열린민주당을 선택한 거였다면 지금은 개혁신당이라는 카드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신당이라는 카드에 뭔가 그런 더 강한 민주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쏠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다만 또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민주당이 여당 아니었습니까? 여당에게 뭔가 더 강하게 싸워라. 이게 좀 맞는 말인가라는 인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이 됐으니까 더 강한 민주당, 더 센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들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이 굳이 광주에서 굳이 저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근데 제가 속한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아니 어떻게 2심까지 실형을 받고 저렇게 출마를 하느냐. 전 거대 양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걸 자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조차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공천 원칙으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1심이나 뭐 재판 중인 사람들, 실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칙적 배제 원칙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참 민망스럽다라는 말씀도 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상 대원칙이죠.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그리고 조 전 장관 측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모두 상고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까지 어쨌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로 어쨌든 뭐 지역구든 국회에 입성을 하면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정의당 사례처럼 판결 직전에 꼼수 사퇴해서 뭐 후순위든 다른 사람에게 직을 넘겨주는 그런 꼼수가 제한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대법원은요 다 아시겠지만 법률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까지 확정된 사실관계가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 판결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에 여태껏 계셨던 모든 대법관들이 다 변호사로 붙어도 제 생각에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들으면 마치 무죄 받은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죄 받았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내가 고생했으니까 광주 가가지고 저렇게 울먹울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낡고 썩은 것이 무엇입니까? 꼼수 같은 것들이 낡고 썩은 것이잖아요. 낡고 썩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검찰이 아니고 조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조국 전 장관 그 일가가 저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왜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민영삼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시 비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사 비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으면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 어제 누가 구속됐습니까? 김인섭 씨 구속됐잖아요. 김인섭 씨가 조국 전 장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됐잖아요. 그 다음에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장모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장모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는 그 1심, 2심 다 그 법정 실형형이 나왔는데 구속되지 않았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보겠다 이러면서 상고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어제 고향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그리고 부산에서 출마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를 갔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에 출마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광주에도 뭐 출마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뭐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창당을 선언했고 조만간 저 창당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당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부산인지 광주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비례대표로 나가는 거냐? 뭐 이렇게 설왕설래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정당은 기본적으로 뭘 목적으로 하고 있죠? 정권을 잡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총선 전에 나가는 이 만들어진 정당, 총선에 의석 만드는 거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만들겠다는 분이 아직 뭘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그 정당은 그냥 뭘 하는 정당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정당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정당을 창당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심판을 받을 건지, 어디에 국민들의 표를 얻을 건지 그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지금 정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부산 가서는 부산, 광주 가서는 광주, 뭐 또 서울 오면 서울, 뭐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저는 뭐 지금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뭐 출마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은요, 뭔가 죄를 지어서 옛날에 소도란 게 있었죠. 죄를 지으면 도망가서 있으면 못 잡아오는 게 소도였습니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민의의 정당이죠. 즉 우리 국민들의 삶과 우리 법을 만들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 자리를 자신의 어떤 이 죄를 뭔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과연 정당한 저는 행위인가요? 정말 이거는요, 어떤 이 국회 자체를 자신의 어떤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방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저는 그런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출산 목적,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안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정당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 다 국민들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곧 있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저 교도소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정당 만드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그렇게 국민들 속을 실 게 아니라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돌아다니고 책 나와서 책 판다고 또 전국 다 돌아다니고 이제 또 정당 만든다고 정당 만든다고 다 돌아다니고 정말 국민을 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조국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려고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죠. 조 전 장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입니까?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였더라면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의 지원으로 조국 씨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겁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전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있어서 왜 해명을 안 하신지부터 답을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조국 전 장관의 저 답변, 화법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병립형도 충분히 선택지가 있는 거죠. 꼭 준연동형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관계로 보면 어떤 경우에 민주당이 병립형 제도를 하더라도 비례대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논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똑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얘기해야 될 지점들은 자기가 왜 그런 입장이 됐는가에 대한 해명이 선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를 언급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화답한 거예요. 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대우를 해주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 조국 전 장관의 말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뭐 동아일보 무슨 그 신라젠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로 나온 부분이라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대해서 굳이 대꾸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 사안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그 본질은 뭐였습니까? 권력과 일부 언론이 권언 유착을 해서 조국 수사를 했던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 했던 공작 아니었습니까? 창피함을 모르고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것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위원장 휴대폰과 관련된 사건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형법 교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본인한테는 방어권 운운하면서 진술 거부권 하면서 묵비권 하면서 검찰에서도 묵비권, 심지어 법원에서도 묵비권, 그러다가 징역 2년씩 받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방어권에 대해서는 저렇게 야박합니까? 만약에 앵커 핸드폰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비밀번호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다음에 부자지간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핸드폰 비밀번호인데 그걸 알아내는 게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특정한 핸드폰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오픈될 수 있는 그런 핸드폰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비밀번호가 뭐 결정적으로 그런 핸드폰 써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조국 전 장관은 법률가였다, 법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정치 행보를 바라보는 민주당 참 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바다에서 만나자 이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이런 단합과 이제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庆부의장님, 단합과 연대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연대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준위성정당이라 함은 그 기준에 조국 장관이 추구하는 그 신당이 저는 조건에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준위성정당이라 함은 민주당 이외에 계속해서 군소정당으로서 원내든 원외든 오랫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온 정당들에게 같이 우리가 좀 디딤돌이 돼서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열어주자라는 취지인데 솔직히 그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선택한 제도입니다. 네. 여기서 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제도의 그 추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뭐 민주당 인사가 나가서 만든 정당이라든지 이 비례연합정당의 목적에 맞춰서 뭔가 이 선거에 맞춰서 창당된 정당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준위성정당에 맞지 않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 말하고 있는 정당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준위성정당과 사실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전 유일한 길은 딱 하나라고 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민주당 그 캐파에 있는 거기에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봤는데 네. 그게 아닌 사실상 신당 창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말한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국 신당이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군소정당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저는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비례정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조국 신당의 합류에 대해서 선을 그었죠. 조 전 장관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 외에 다른 세력들과 좀 연대하실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형사들이 있으신지. 윤석열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과는 당연히 연대하고 손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타협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사람과는 손을 잡을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뚜벅뚜벅 따박따박 내 갈 길 가겠다. 민영삼 원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선거판 현실적으로 선거 이 정치 지형에 있어서 선거라는 건요. 기대는 그 선거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희망 사항일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황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요, 자기가 일단 조국 정당이라는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구도 출마하고 비례로 후보들도 선정을 해서 가는 독립적인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자기 한 표, 자기 한 석을 목표로 해서 거기서 합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은 아예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당이 지역구는 아예 안 내고 비례 전문 정당으로 가가지고 본인이 남성 2번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서는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의 합류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머지 길은 이제 두 길이죠.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서 정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내는 방법이 있고, 아예 창당하되 비례 전문 정당으로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3% 이상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지금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상 씌울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을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과사범에 수많은 중범죄로 재판받기에 바쁘고, 수사받으면 휴대폰은 숨겨야 한다고 강의까지 하시던 분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죠. 그 민주당과 2심 실형받고 민주당 이중대가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조국, 그리고 지금 이 위성 정당의 시장판에 한몫 끼워보려고 하고 있는 극렬한 친북 종북 성향의 운동권들까지, 저는 이번 4월 10일에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진영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왜 절실하게 이겨야 되는지를 제가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이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갈등을 조정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조국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렇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 친명 친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조정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그 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걸로 좀 보이는데, 지금 딜레마입니다. 민주당한테는 이걸 안 받잖아요. 조국도 엄청난 팬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또 반발을 할 거고요. 이게 계파 갈등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친명 대 친문. 아마 당으로서는 굉장히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나온 이상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현정 위원님,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총선 이후에는 합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제 한 번 잘못,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잘못이 아니라 이건 습관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동안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못 건너서 지난 지방선거, 대선 다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조국의 강에 늪에 빠지려고 그래요. 참 이걸 보면 망각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선거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조국의 강을 왜 못 걷는 거죠? 저는 그걸 정말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시오. 조국 같은 저런 상황에는 우리는 선을 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 긋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겠다. 왜 조국을 그렇게 사랑하죠?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지금 하고 있는 당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나도 거기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 만들어지는 당은 기본적으로 오늘 원래 이제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는 날이거든요. 저 당은 아마 징계가 있거나 뭔가 재판을 받거나 뭐 그런 사람만 입당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요 국민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제 뭐 본인이 창당을 한다니까 이제 국민이 선택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조국에 끌려 들어가는 것들, 그것 자체 조금의 지지층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유혹에 빠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 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못 벗어난다?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정신 차릴 겁니까?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국민의힘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공천 면접 둘째 날을 맞아서 경기도와 인천, 전북 지역의 후보자들을 검증했습니다. 제일 관심을 끈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나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 본부장 이번에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 밝히셨는데 추후에 혹시 연대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가 신복이라는 유동규, 그리고 하수인이라는 김인석, 또 오늘 그 두 부부의 살림 집사였던 배수까지, 한 사람은 당선을 저지하겠다고 출마를 하고, 한 사람은 중형 5년을 선고받고, 또 한 사람은 역시 다시 무거운 형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면접을 보기 2시간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글을 공유한 건데 그러면서 역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래픽 준비됐습니까?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거를 또 원 전 장관이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역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새 부대가 뭔지는 알겠어요. 새 부대는 요번에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를 새 부대로 칭한 거 아닌가?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새술이 뭔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새술인가? 전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지금 사법 리스크는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총선 전에 어떤 판결도 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22대 국회 4년 기간 동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들이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단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죄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올 상반기엔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갖다 다 폭파시킨 다음에 새로운 부대를 갖다 만들겠다는 건가? 그때 가가지고 새로운 수를 갖다가 뭐 잔뜩 채우겠다는 건가?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공직을 맡을 사람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저렇게 법인카드 같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람이 과연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나 참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원희룡 이 두 사람만큼 계양을 출마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대장동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오늘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 좌파 세력의 폐악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 주변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 깨끗하다, 그런 무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항을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의 방탄용으로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채용 부장님. 예. 유 전 본부장이 무소속이 아니라 정당 소속으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인천 계양을이 대장동 일타 강사 그리고 대장동 키맨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대장동행 대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항을 주민들이 탐탁치 않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출마로 인해서 가장 난감해할 사람은 전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봅니다. 속자들은 유동규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등장은 원희룡 전 장관과 캐릭터가 겹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속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가다가 단일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까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셔츠를 입혀준 사람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 저희 민정에게 항상 조국의 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게는 또 정광훈의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광훈 세력과의 뭔가 선긋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또다시 어떻게 보면 정광훈의 강이 앞에 놓여진 겁니다. 단일화를 하기도 애매할 겁니다. 정광훈이 추구하고 있는 정당과 단일화를 한다? 그런 태극기 세력, 뭔가 집회를 항상 하는 세력과 똥과 단일화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국민의힘도 아마 지금 매우 난감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개항을 주민들일 것 같아요. 개항을 주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을 텐데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 와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 안티테제로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으나 이렇게 안티테제 누군가를 뭔가 저지하기 위해 선거에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한 명이 떠오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전 이정희 후보가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정희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왜 나왔냐라고 했더니 박근혜 후보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라고 했었죠. 그때 토론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오히려 보수층에 결집시켰고 오히려 중도층의 거부감을 높이면서 박근혜 승리에 일조한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앞으로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런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 불리한 방향으로 중도층의 거부감을 키우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한테 물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뛰고 계시는데요. 혹시 네. 나중에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제가 1등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이재명 대표와 TV 토론으로 마주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이재명 대표와 TV 토론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겪은 일이 10여 년간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할 의지가 없는지, 그 다음에 진실로 본인을 범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여론조사에서 한 5%가 나와야지 선관위 초청 토론회에 나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그게 불가능할 거다 이러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더라고요.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우선적으로 이제 좀 집중할 것은 저는 법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장동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증인이 바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법정에서 다뤄지고 법정에서 판단받게 하는 것들 그게 저는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하면 이 문제를 너무 정치화시켜버리면 이게 지금 이야기하듯이 뭔가 어떤 이 정치형에 가버리면 서로 간에 그냥 공방만 벌어지고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물론 마음은 알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참여를 좀 제어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본인도 지금 저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은 정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죄 부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그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 문제를 자칫하면 정치화시켜버리면 오히려 국민들도 좀 실증을 내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도 유 전 본부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짧게 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인천 계양을 출마하겠다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정말로 많은 이런 이 문제가 있는 분이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거기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유동규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일까? 이것도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저희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고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또 저번에 원희룡 전 장관과 시장에서 마주친 것처럼 지역구에서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이요, 오늘 처음으로 이번 총선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면접을 본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19곳이 대상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격전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동작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이 소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나 전 의원, 누가 나오든지 내가 이긴다. 이라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낼 수 있다는 예측 나오는데 누가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 쪽에서는 보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도 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의 상대는요, 지금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 이수진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전략공천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하마평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경원 대 이수진 또는 추미애 이 구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모두 공교롭게도 여성 판사 출신들입니다. 한 번 더 성사가 된다면 나경원 대 이수진 대 나경원의 매치도 판사, 여판사 대결이 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도 판사 대결이 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흥미로운 건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 추 전 장관을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좀 투입할 걸 검토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추 전 장관을 보수의 어머니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 전 장관 입장이 조금 느긋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미애 의원도 저 지역에 돌려봤을 때 오히려 이수진 의원보다도 조사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동작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송파도 아니고 상당히 이게 이재명 대표도 난감한 지경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보면 추 장관이 의외로 지역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격한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이 수도권 한강벨트 지역에서 그렇게 조사가 높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수진 의원 자체가 나경원 전 의원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 장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어떤 이 동작에서는 나 장관이 조금
나 의원이 좀 여유 있게 이 누가 되든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따라서 추 전 장관이 동작에 나올 가능성은 저로서는 매우 난망하다, 그렇게까지 좀 보여집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 김영주 의원님의 취재로는 추미애 전 장관의 경쟁력이 이수진 의원보다 좀 낮게 나오거나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만약에 전략 공천 된다면 두 사람은 붙을 수 있겠죠. 그럼요. 예.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괜히 이제 여성 대 여성, 또 판사 대 판사 이렇게 붙이기를 과거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 됐는데, 근데 이수진 의원도 뭐 여성이고 판사이기 때문에 굳이 현역이 있는 분을 제껴가면서까지, 그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압도하게 추 장관이 이수진 의원을 뭐 예를 들면 문학진 의원한테 얘기한 것처럼 뭐 10% 20%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그게 명분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런 조사 결과로 갖지 않으면서 이렇게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나경원 그리고 추미애 두 사람이 과거에 패스트트랙 그 논란과 또 아들 군특혜 의혹으로 서로를 비판하면서 또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께서 압박을 하신 걸로 봅니다. 정말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이제 물타기에서 비롯된 사건인데, 결국은 저를 한 번도 부르지를 못하더군요. 이게 이제 법적인 거죠.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이. 아니 좀 부럽죠. 우리 아들은 군대 다 갔다 오고 네, 남들만큼 휴가도 못 썼는데 병가 쓴 거 가지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10수개의 혐의를 소환 한 번 안 당하고 네, 그렇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느냐. 무슨 기술이 있는지 좀 과외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다음 지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로갑과 구로을 지역입니다. 구로갑에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맞서서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이, 그리고 구로을에는 윤건영 의원에 맞서서 태영호 의원이 단수 공천됐는데요. 이 지역이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적었습니다만, 고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인영 전 장관, 현 의원, 86 운동권의 대표 인사로 꼽힙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윤건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핵심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호준석, YTN 앵커를 지냈던 호준석 대변인과 북한 외교관을 지냈던 이 태영호 의원을 아주 일찍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운동권 출신들의 민주당 의원들의 현역 지역구인데, 이 지역구를 국민의힘이 아주 발빠르게 지금 단수 공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구로 지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권 심판론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지금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보면 운동권과 또 그렇지 않는 대결이라든지, 또 태영호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옮겨서 저기로 이제 가면서 윤건영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9.19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제 간다는 거, 이제 각은 지겠죠. 구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도 꽤 이제 보수층이 강했습니다. 이 김기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래 하실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몇 대 전부터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사선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사선을 했고, 윤건영 의원도 박영선 의원 지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로는 지금 한 3, 4대 전부터는 사실상 여기는 굉장히 진보 우선 지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구로 지역이 꽤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개발이 많이 돼서 또 어떤 지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인영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GT계, 즉 김근태 계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GT계의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인재근 의원이 이제 불출마하면서, 지금 여기도 이제 GT계도 이번에 상당히 밀려나는 거 아니냐, 네.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등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이 윤건영 의원은 또 친문의 지금 핵심 인사잖아요. 그렇다 보니 두 사람 다 현재 이제 친명 위주의 당에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데는 의문이 있으면서, 앞으로 이 구도가
과연 진짜 대결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이 구로는 20년 동안 민주당이 이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전에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 20년 동안은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20대 대선, 서울시장 선거, 구로구청장 선거 이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또 표심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요.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2.1%포인트 차로 석패한 곳이고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문현일 지금 구청장이 이겼던 구로구입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 이유입니다. 해볼 만합니다. 구로 갑이고 구로 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인영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선인데요. 공천 횟수로 따지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7번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너무 오래 했다라는 그런 또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 지형상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 문재인 그 정부 5년간의 실정에 대한 그런 심판의 그런 분위기가 쭉 이어져 와가지고 구로구청장을 이렇게 당선되고 또 그 기초의원하고 이 광역의원 서울시의원에서도 상당히 성적을 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성적을 해서 그때 대선 때 또 지방선거 때 지지했던 분들을 갖다가 다 다시 모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후보들의 그 참신함과 또 그 개인기가 겹쳐지면은 상당히 호준석 그다음에 태영호 두 후보가 의회의 결과로 이렇게 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저게 현재로서는 보면 격전지다. 격전지라고 하는데 그 격전지에서 신승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광진을과 동대문을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요. 강산이 변해도 민주당이다. 이 지역도 10년 동안 민주당이 당선돼 왔던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탈환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인데 장경태 의원이 지금 현역인 곳에 김경진 전 의원이 공천 확정됐고요. 또 고민정 의원, 광진을 고민정 의원이 지역구인 광진을에 오신환 전 의원이 공천이 돼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광진을도 1988년 이후에 36년 동안 보수정당이 당선이 못 그렇습니다. 됐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네, 이 지역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서 5선을 한 지역입니다. 예. 광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호남 출신 분들이 꽤 많이 이제 거주하신다. 뭐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돼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그 오신환 후보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관악에 있다가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하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 계보다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지역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결전에 이제 관심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패배를 한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서륙전이 이제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동대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원래 홍준표 의원이 여기서 국회의원을 3선인가 하셨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병두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지금 김경진 의원이 이제 일찌감치 투입이 돼서 꽤 밑바닥을 많이 훑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도 도시 개발이 하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아파트들이나 새로운 어떤 이 그 거주 어떤 분들의 변화가 꽤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도 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접전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동작을의 후보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론조사의 우열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개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의 우열을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얘기도 좀 이어서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현직 의원들한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죠. 그중 한 명인 문학진 전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의원의 주장과 함께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경기도 팀이라고 있어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채인 부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쇄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좀 여당과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뭔가 그 다선 의원들에게 뭐 다른 어디에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뭐 어떤 것은 좋게 평가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중진 의원들 그리고 이 교통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식대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갓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민주당의 전략을 이 중진들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문학진 전 의원의 이야기는 좀 개인의 주장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